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오늘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서로 설전을 주고받으며 또 추나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곧 3대 특검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다음 날 검찰이 석방을 시킬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1박 2일 밤샘 접견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혜를 넘어 여러 의문이 남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난데없는 초선 논쟁이 벌어졌던 이틀 전 법사위 전체 회의. 법사위는 오늘 또다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역시나 2라운드가 벌어졌습니다. 위원장께서 마음대로 판사 선임안을 안 올려주십니다. 이거 일반 반장 뽑는데 왜 이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였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은 간사 선임을 놓고 건건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위원님도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청회입니다. 나경원 의원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십니까?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오선식이 나가.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오선식이 나가. 노트북 앞 각기 다른 슬로건에 초선부터 5선 논쟁까지 제각각인 여야 간극만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백다 앵커의 브리핑에서 영상 보면 저는 양쪽 의원들의 노트북에 붙어 있는 그 문구들이 더 눈에 띄던데 김영남 위원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6선의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가고 예. 또 거기에 맞불 성격의 5선의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갈 때 뭐 이른바 추나 대전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충분히 됐던 것입니다만 예상보다 훨씬 격조 없이 어떤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말싸움 비슷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합치면 11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흥미적인 요소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에 있어서 정치적인 경륜이나 아니면 선수에 어울리는 품격을 유지하면서 좀 논쟁이나 이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선수는커녕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매우 좀 격이 낮게 회의장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싸울 때 싸우더라도 품격 있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예, 저도 김용환 의원처럼 사실 이제 좀 치열하게 논쟁을 당연히 국회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여야의 입장이 있고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논쟁거리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에 이제 간사를 교체했습니다. 소위 사보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사보임 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뭐 의례적으로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타당의 어떤 자율성을 고려해서 무조건 뭐 형식적이지만 그러나 무조건 다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바뀐 이 사안을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간사 선임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항의를 하니까 또
말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상당히 좀 수준 낮은 어떤 논쟁,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하루 빨리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간사 선임을 빨리빨리 해나가면서 법사위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좀 나경원 의원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로 간의 어떤 말싸움을 통해서 서로 간에 좀 이슈가 부각되는 것을 은근히 또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아무튼 이틀 전에 초선 가만히 있어 이 영상의 어떻게 보면 추나 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라고 많이 유튜브에서도 회자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전체의 시작 때부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과 의향을 물었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의 대리전이 오갔습니다. 영상 잠시 보시죠. 지난 회의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께서 불미스러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국회의 품격과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 판단합니다. 자, 나경원 의원께 묻겠습니다. 돌아오셔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추미애 승, 예? 정청래 위원장보다 훨씬 더 센 추미애 위원장님이 더 무도한 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오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반드시 처리해 주시고요. 간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빠가지고 되겠습니까? 간사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뭔 일을 하겠다고 나가고 그럼 무슨 어떻게 간사를 하겠어요? 예, 취재진들도 원래 법사위에 많이 있지만 평소보다 더 많이 몰린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 속개된 오후 법사위에서도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이것까지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초선 의원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발언에 대해 나경원 위원께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었습니다만 회의장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실 민주당의 추미애 위원장의 지금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먼저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의회 운영을 공산당보다 더하다. 조폭회의 아니냐? 입틀막 법사입니다. 의원들 뭐 했습니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내란 앞잡이라느니 나빠루라니 이런 허위사실. 자, 우선 사과를 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것이고요.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초선에 대해서는 마치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부족한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고성어로 초선 의원들을 겁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유정 의원님. 오늘 사실 검찰개혁 공청회라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도 그렇고요. 사실은 공방이 더 주된 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상황 보니까 한두 번은 더 공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그 어제 법사위에서 어제였죠.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이 작정하고 도발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나경원 오선인 나경원 의원으로 법사위 간사를 정했을 때부터 이미 작정하고 도발을 하고 저렇게 전투력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아닌가, 작정하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추미애 위원장의 어떤 운영, 이제 사실상 간사 선임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이 격발이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공산당식 운영이랄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마치 그 민주당을 통해서 처음 있는 일처럼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사실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안민석 간사를 선임 안 해주기 위해서 당시 한나라당에서 굉장히 파행을 많이 하고 간사 선임을 밀어가지고 아주 양쪽의 갈등이 첨예하게 폭발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금 처음 있는 일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서로 이제 감정이 많이 격해진 상황이니까 간사 선임 문제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또 탄핵 과정에서 또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그 저지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랄지 또 재판이 걸려 있는 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감정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한두 번 더 공방한 후에 또 나경원 의원이
초선에 대한 그런 그 문제적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예. 간사는 선임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초선에 대해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그런 문제적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했을 때 초선들이 당내에서 연판장 돌려가지고 저지했을 때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초선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초선들을 가만히 앉아 있어, 그 얘기를 당내 초선들에게 했어야 맞는 건데 당내 초선들에게는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를 그렇게 저지하는데 가만히 있고 그냥 맥없이 주저앉아 놓고 지금 박은정 그 혁신당 의원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초선이 뭘 한다고 그래. 본인도 초선인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한 절반가량이 초선 의원인데 뭘 어떻게 하자고 이런 도발을 한 것인지 예. 5선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인 실제죠. 거죠. 예. 실제로 어느덧 5선이 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은 5선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뭘 배웠길래 이런 얼토당토하는 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야기하는가라고 제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이런 모습이 참 민망하죠. 그리고 굉장히 법사위가 지금 특히 22대 국회에서 개혁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역할이 크고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그런 상황인데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려는 그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문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그리고 간사 선임으로 가야 한다. 그 이후에 어차피 누가 간사가 되더라도 법사위는 아마 공방이 가장 큰 예. 그런 상임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네, 자료화면 보니까 초선은 앉아 있어 그랬는데 다 앉아 있는데요. 예. 그 얘기할 때 나경원 의원만 서 있는데요. 지금 예. 자료화면 보니까. 네. 인터넷에 초선은이라고만 쳐도 관련 검색어로 나머지 문제까지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정강지 의원님,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앉아 있어 발언 사과하고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하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김유정 의원요. 사안의 선후 관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법사위원회 운영에만 나섰더라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반대로 추미애 위원장은 이렇게 일방적인 법사위원회 운영으로 인해서 법사위가 파행으로 치달은 점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는 말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법사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간사 선임은 우리 당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 부분과 관해서 불과 하루 전 그러니까 9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안건으로 상정해서 간사를 교체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일방적으로 안건을 올리지도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저도 결국에는 뭐 안민석과 과거 사례도 얘기를 하시지만 그때 과거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엔 안민석 의원 간사 못했나요? 저는 간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과거에 해왔던 관행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무시하려고만 한다면 과연 우리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겠느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초선 그 발언 관련해서 법 여권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지적하면서 징계안을 제출했고요. 또 방금 전에 방송 전에 속보에 따르면 국민의힘도 국회 윤리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제소하기로 했다.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가 너무 이렇게 격렬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고소고발이 남발이 되고 특히 또 국회 내부의 운영을 둘러싸고도 이렇게 윤리위원회 뭐 여러 가지 어떤 품위 유지라든지 때문에 고발을 하고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나경원 의원의 이 정도의 말을 가지고 고발을 한다면 품위 유지 어떤 손상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이슈로 고발한다면 아마 국회의원들 중에 아마 이런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 없을 건 왜냐하면은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좀 격하게 좀 토론하다 보면 뭐 반말이라는 게 왕왕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조금 전에 법사위에 문제만 하더라도 추미애 의원,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 독주적인 이런 어떤 법사위 운영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있지만 그 이전에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그냥 막 그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품위 유지의 그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이런 어떤 사안 가지고도 계속해서 서로 말꼬리를 물어뜯듯이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하고 또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고 이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지금 민주당은 절대 다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인데 예. 여당이 어떤 여야 어떤 협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듯이 그리고 소수당을 어떻게 보면 좀 밀어붙이듯이 이런 식으로 입법 폭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회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래 의원님. 일단 국회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헌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진 이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대부분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 헌법 테두리 안에 머물지 않고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걸 뭐 한글만 읽을 수 있어도 당연히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평온한 시절에 아무 사유도 없는데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불법 비상계엄인 것이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점령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내란인 것인데 이거를 막무가내로 인정을 안 하고 억지를 부리니까 그다음부터 어떠한 안건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벌어졌던 헌법 위반적인 행위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다음부터 뭐 검찰 개혁이 됐던 아니면 확장 재정과 관련한 예산안이 됐던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헌법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데 어떤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서로 몸풀기가 상당히 격렬해지다 보니까 국민들도 뭐 여야 할 것 없이 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검찰 개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민주당은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논쟁이 불거졌던 중수청 어디로 이걸 보낼 것인가? 법무부 산하냐, 행안부 산하냐? 어제 민주당이 정책 총회를 했는데 일단은 행안부 산하에 두는 걸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또 전현희 최고위원의 말을 보면 행안부 산하로 가는 것이 뭐 거의 확실하게 오늘 뭐 신문들도 보도를 했더라고요. 김유정 의원님. 네. 법무부 산하를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어제 정책총회에서 거의 없었다라는 전언도 들리고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언론 보도를 보니까 행안부 산하로 가는 것에 의견이 다 모아졌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이제 그거는 어쩌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발언을 몇 명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총장에서 발언한 의원들은 거의 다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정리가 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심으로 이제 법무부에 두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의원들이 발언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거의 의견 일치가 당론처럼 된 것인지는 거기까지는 뭐 보도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또 총장에서도 더 이상 추가적인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로 당에서 중지를 모은 것은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경찰에 이제 이걸 수사를 맡겼을 경우에 그냥 사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묻어버리는 소위 암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이제 뭐 과잉 수사했을 때 어떻게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이제 그런 점에서는 행안부에 이제 수사권이 다 집중이 되면 원래 권력이라는 게 집중되면 또 부패하기 마련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 전현희 의원이나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하신 대로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늘 법사위 공청회가 있었고 내일 이제 입법청문회 있고 이게 잘 아마 수렴이 된다면 7일 날 고위당정회의에서 아마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보완점들은 9월 중순에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정해졌고 9월 중순에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후속적인 조치들로 뭐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 그 개정해가는 과정에서 보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당정이 그 일치를 했기 때문에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우려하는 바가 있잖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사권이 집중됐을 경우에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저는 아마 충분히 내일 청문회나 또는 당정 협의회. 고위당정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뭐 결론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중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어제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는 게 백승하 원내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백승하 대변인은 없는 말을 전하지는 않았겠죠. 예. 저도 실제로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서는 이 행안부 아래의 중대범죄수사청 이거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전학이나 진화론 이런 거를 공부하다 보면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동종교배라 그래요. 동종교배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이 있죠. 저는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백날 토론해봤자 그 똑같은 의견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귀를 열어야 할 텐데 지금 여당이 야당과 이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서 하나라도 논의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공청회 한다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답정너식의 의원만 그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또 국가수사본부 이렇게 모든 수사기관이 집중돼 있을 때 이 권력의 비대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행안부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만들 것인가 이런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일단 그 정부조직법 바꿔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고위당정 7일에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이제 지도부가 당의 입장을 전달할 건데 그 안에 뭔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법무부에 두자는 얘기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로 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지금 경찰청이 행안부의 외청이죠. 근데 경찰 전체 기능 중에 수사는 극히 일부 기능입니다. 사실은 경찰의 기능 중에는 뭐 교통이 됐든 질서 유지가 됐든 정보 수집, 뭐 수사 외의 업무가 훨씬 많은 포션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행안부의 소속이고 지금까지는 이제 검찰이 법무부 소속인 게 크게 문제는 안 됐습니다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뭐 기소 권한만 남기고 그리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은 경찰과 이제 중수청만 그 남게 되는 것인데 그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좀 바꿔야겠죠. 행정안전수사부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예. 법무부는 법무유사부 이렇게 뭐 바꾸는 것도 뭐 일종의 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검찰 개혁 관련은 뭐 거의 뭐 저희 목요일 밤에 방송된 논쟁에서 1시간 넘게 다뤄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요. 오늘 오전에 조국 혁신당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국 혁신당 내에서 불거진 성비위 논란에 최강욱 민주당 현재 교육연수위원장이죠. 2차 가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곧바로 최 원장에 대해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최강욱 전 의원이 갑자기 정청래 대표에 의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2차 가해 의혹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예, 최강욱 의원님 뭐 그동안에도 사실은 좀 센 발언으로 계속해서 좀 구설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좀
부적절한 발언으로 그 구설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그 대전 충남 지역의 어떤 당원 연수회에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국혁신당 내에 있던 그 성추행 관련돼서 2차 가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울분에 토한 어떤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최강욱 의원이 나왔는데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민주 어떤 그 연수원장이기도 한데 2차 가해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그것을 믿느냐 개돼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심한 말로 2차 가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어떤 민주당의 어떤 사례까지 보면은 박은순 전 시장이라든지 오거돈 어떤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어떤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를 하면 피해를 이제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 의원들은 또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듯이 너무 좀 지나치게 자기 편이라면 무조건 감싸들려고 하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DNA가 있지 않냐. 그래서 최강욱 원장도 지금 그렇게 굉장히 부적절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국민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심하게 2차 어떤 가해자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걸로 들리기 때문에 예. 정청래 지금 대표도 이런 어떤 진상 조사를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강미정 대변인 기자회견을 저도 잠깐 봤는데요. 아마 당내에서 그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뭔가가 상당히 모자랐던 것 같아요. 외부의 어떤 조사기관을 만들고 이런 것도 제대로 그 수용이 안 됐던 것 같고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뭐 이런 것만을 믿고 이제 참으면서 왔는데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이제 울분을 토로하는 걸 봤어요. 더군다나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이 되고 나면 뭔가 정의로운 잣대로 이 문제를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면 이후에 당내 상황도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변인 탈당이라는 그런 선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최광욱 의원의 이제 그 연수원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 긴급 뭐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한 거는 뭐 신속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사면 이후에 최광욱 원장에 대해서 이제 바로 교육연수원장 임명한 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뭐 당원들도 많았지만 또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랬던 것에 비하면 곧바로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까 정청래 대표가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저는 교육연수원장이니까 민주당 당원들 대상으로 한 어떤 교육 그 장소에서 뭔가 이 발언이 나온 줄 알았는데 조국 혁신당 당원을 대상으로 한 대전에서의 어떤 그런 정치 아카데미였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 당원이 뭐 녹취까지 해가지고 이제 전달해서 이게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혹은 뭐 그 피해자에 대해서 뭐 옹호하는 발언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개돼지로 표현했다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조사하고 징계든 그 무엇이든 결론을 저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가서 강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건 민주당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결과도 매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나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강욱 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페이스북에 1시간 전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실렸다. 그리고 당헌 당규나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 명확한 판단과 조치가 이어져야 할 사안을 두고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사실관계를 예단한 채 과하게 다투는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일은 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자 했다라고 하면서 당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남 의원과 정강지 의원께는 이거를 짧게 여쭙고 백다 앵커로 넘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대표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님?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의석을 12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에 비해서는 의석수가 좀 작은 소수당인데 소수당에서는 이런 일이 사실은 거대 정당보다는 좀 더 치명적일 수가 있죠. 근데
강미정 대변인이 오늘 탈당을 선언하면서 이게 조국 전 대표, 지금 조국 그 전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 연수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이게 전혀 사태가 나아지지 않고 해결이 안 됐다라고 지적한 분은 조국 전 대표에게는 매우 아픈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누구나 다 차기에 어떤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를 새로 뽑는 절차가 열린다고 하면 다시 조국 대표가 그 원대 복귀할 거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작은 당의 어떤 그 당의 리더십에 있어서 좀 문제를 드러낸 거 아닌가. 그것도 내부에 당직을 갖고 있던 사람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은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플 것 같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저도 강미정 대변인이 오죽하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혁신당 탈당했을까? 이런 거 마음 대입해 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조국 원장이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12석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조국 원장이 대표로 하는 1인 정당 성격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할 사람인데 여전히 이 문제가 부각될 때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종의 회피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4월 말에서 5월 초입니다. 당시에는 조국 전 대표가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잘 모를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사면 복권돼서 조국혁신당에 복귀한 지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조국 원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불공정과 위선을 얘기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는 분명 여성 인권, 이렇게 성범죄 피해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걸로 대표됐을 텐데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조국 전 대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오늘 일정 중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강미정 대변인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 답변하지 않은 채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조계사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했는데요. 관련 질문을 받고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라는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낼지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될 거다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상황 지켜보도록 하죠. 백다 앵커가 브리핑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의를 입고 빗속에 섰습니다. 오늘 2025년 9월 4일은 쓰레기 같은 대란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진격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담아서 애국 시민의 분노를 모아서 이재명을 향해 진격합시다. 내란 특검팀의 원내 대표실 등 압수수색 시도가 사흘째 이어지자 국민의힘의 투쟁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총리가 몇 번부터 계엄하고 운운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던 날 전례 없는 1박 2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여전히 남탓만 하는 국민의힘과 또 불거진 윤 전 대통령의 특혜 의혹. 지켜보는 국민은 지쳐만 갑니다.
예, 국민의힘과 특검 간의 갈등도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을 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입니다.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입니다. 예, 특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이 좀 점점 세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강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또 심지어 지금 당사라든지 지금 원내 행정국과 원내 대표실까지도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등의 굉장히 특검이 좀 무리한 수사를 계속해서 지금 거듭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갈수록 좀 세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특검이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 대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 영장이 뭐 기각되는 등의 지금 무리한 어떤 수사라는 게 지금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위헌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발맞추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지나치게 어떤 소설과 같은 이런 어떤 프레임을 맞춰놓고 원내대표실, 원내행정국 등등을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치고 지금 헌법이 정한 어떤 정당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면서 야당 탄압을 넘어서 야당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해서 어떤 검찰 어떤 독재다, 그리고 어떤 검찰이 어떤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검찰을 악마하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검찰인데 특검에 대해서는 또 모든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선이고 이게 진리고 정의고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항상 또 당했던 그런 어떤 검찰의 칼날이 언젠가는 또 돌아갈 수도 있다 하는 경고의 뜻도 장동혁 대표의 말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유중 의원님 반론하실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장동혁 대표나 나경원 의원 그 영상에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성을 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 뭐 민주당을 내란 공범이라고요?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좀 도저히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데, 국회 상임위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계엄에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의구심이 있다라고 질문했을 때 다들 펄쩍펄쩍 뛰면서 답변하는 김용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인지, 장동혁 대표는 뭐 9월 4일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내린다고요? 그 취임 일성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성을 회복하고 반성하고 대통령이 엉망이면 당시 여당이라도 중심을 잡고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계엄 당일의 행적은 누가 봐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검이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내 행정실 직원들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은요, 제대로 짚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서 지금 당황하기 때문에 저렇게 더 반발이 강력하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 수행하는데 그 전화 통해서 아마 당일날 국회로 모여라, 당사로 모여라 이런 그 원내대표의 어떤 지시사항,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뭐 원내대표가 보냈겠습니까? 그거는 수행하는 비서나 보좌진이나 비서나 뭐 그 당직자들이 다 전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사무처 직원들의 원내행정실 직원들의 5명에 대한 그 전화에서 어떤 트리거가 나올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전화를 바꾸지 않았다면.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제에 정말 특검에 제대로 압수수색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저는 국민의힘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변호인들 입회하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무작정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하루 종일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22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위력이나 위계에 의해서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다 원내 대표실 앞에서 복도에서 지금 다 피켓팅하면서 압수수색 저지하고 방해하고 있는데 명백히 특검 수사 방해 행위죠.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그런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까지 거부하고 하는 것은 특검법 위반입니다. 본인들이 특검법 무조건 반대 외치다가 법안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놓치고 지금 저런 행동들을 단체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각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압수수색 협조하는 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께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내란 특검법 제22조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위계 위력으로서 직무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 지금 국민의힘 압수수색 맡고 있는 상황에 적용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제 저 조문 중에 위력으로서 특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저 특검법의 저 조문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 다 적용되는 형법에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바로 저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중의 위력으로 이제 어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 우리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특검법에는 별도 조항이 있으니까 저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되겠습니다만 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특검법을 논외로 하더라도 일반 형법의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해당이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뭐 강성 발언으로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당대표가 되고 그 연설할 때 보면 막 그 톤이 높잖아요. 소리도 목소리도 크고. 그건 알겠는데 역시 약간 노련미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아까 초반에 자료 영상에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미국의 인재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가 쓴 유명한 책이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어떤 프레임을 깨자고 주장하면 대중들에겐 그 프레임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발언을 더군다나 국민의힘 당대표가 하면 대중이 듣기에는 국민의힘 이꼴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그 이미지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발언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나가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특검법 제22조 보면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벌금형도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의원직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그 예. 재판이 확정되면 무죄를 선고받지 않는 한 징역형의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은 나오는 건데 집행유예형 이상이면 공무단임권이 없어지죠. 제한되죠. 그러면 국회의원직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의원직 박탈되는 거죠. 예, 정광재 의원님. 예. 그럼 지금 빨리 국민의힘 저 원내대표실 앞에 있는 의원들께 이 제22조를 안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일단 그 김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예. 내란 프레임 있잖아요. 저도 그게 실제로 우리 당에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내란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당이 고전하고 있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18명이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했고요. 그래서 계엄 해제된 겁니다. 또 하나 탄핵 이후에 탄핵 결과에 대해서 수긍했고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민주당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정당에 대해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특검법 22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특검이 압수수색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진행하려고 했을 때 우리 소속 의원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항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어쨌든 협의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특검이 압수수색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대상 이런 거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특검과 협의를 통해서 기간을 한정하고 대상도 제한적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 당시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할 때 참여했다. 근데 당시 기준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8명이었거든요. 예. 그 얘기는 90명은 참여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의 소속 의원들 중에 뭐 80%를 훌쩍 넘는 90% 가까운 사람들이 해제 결의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내란 정당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18명은 참여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란에 반대한 당이야. 그건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나요? 홍석준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그 원내 부대표 하셨었잖아요. 네. 지금 원내 대표실만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수를 하려는 건 그만큼 귀중한 뭐 자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원내 대표실은 이제 원내 행정국하고 이제 같이 쓰는데요. 예. 원내 대표가 바뀐다 하더라도 원내 행정국에 있는 자료는 계속해서 이제 축적이 됩니다. 원내 행정국이라는 것은 원내 관련된 모든 어떤 그 상임위 어떤 정보라든지 또 각 개별 의원대의 어떤 그 법안 활동이라든지 모든 어떤 국회에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정당의 국회 관련된 가장 중요한 헤드와 심장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지금 특검이 이제 모든 것을 지금 그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보아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 저희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이미 자료 제출 형식으로 이제 그 특검이 원하는 어떤 자료를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작년 제 5월 달부터 모든 어떤 자료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특히 임의 자료가 아니라 모든 어떤 분야에 걸쳐서 다 한다. 이것은 너무 좀 지나친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큰 모래사장에 작은 어떤 돌 하나를 줍기 위해서 전체 어떤 모래사장을 드러내버리는 그러니까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자료와 정보가 모두 다 특검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특검의 압수수색 최소한의 증거만 이미 제출되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지금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증거만 이미 제출되도록 협의하겠다. 그럼 무언가 오늘로서 이런 대치 상황이 끝날지 한번 또 오늘 밤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앞서 백당의과 장관 언급했지만 이 부분 꼭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 3월 7일 오전 9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윤석열 당시 대통령입니다. 그때는 파면 전이죠. 서울구치소에서 1박 2일 동안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9시부터 6시 9 to 6라고 이때까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접견할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1박 2일 동안 밤샘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월 7일이라는 날짜가 또 중요해 보여요. 김유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날 3월 7일 날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내란 수괴 피의자에게 구속 취소라는 그런 기상천외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도 지기현 판사의 그런 모습 그리고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날 구속 취소가 된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밤새워서 접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내란 수괴에 대해서 이 서울구치소의 특혜는 어디까지였나 저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변호인들도 갖고 들어갈 수 없는 휴대전화를 강우구 부서실장이 전달해서 누구와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우리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3월 7일 날 오후 2시에 구속 취소가 결정이 됐는데 그날 아침 9시부터 3월 8일 새벽 5시까지 1박 2일간 변호인 접견들이 일어난 것이고 구속 취소 결정이 난 이후에는 변호인들이 추가로 더 와가지고 또 접견을 또 계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미리 구속 취소될 거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특혜가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저는 서울구치소에 대한 법무부의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도 높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저희가 이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이 이제 법원은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그럼 검찰이 불복 절차에 들어갈 것인가를 따지던 시간이었고요. 그때 뉴스 보면 이해가 되지만 밤샘 이견 조율이 있었다라는 게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 밤샜을 때 윤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밤샜다는 거예요. 김영남 의원님. 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쪽에 이른바 특혜 제공, 아니 변호인 접견도 정해진 시간 내에만 허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인 접견이 저녁 6시 전에는 끝나야 되는 것이고 수감방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른바 변호인 접견실도 아닌 공무 접견실에서 밤새도록 있었던 거잖아요. 그 부분이야 뭐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저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석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검찰의 즉시 항고권이 규정되어 있고 즉시 항고는 이른바 집행 정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는 그 순간부터 이 구속 취소 결정은 그 효력이 정지돼요. 그러니까 석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급 법원의 그 즉시 항고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날 때까지는 그냥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맞지 않은 것처럼 밤새도록 자기 수감방에 안 돌아가고 공무접견실에 계속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모든 변호인들이 법률가들이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당시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날 석방 지휘를 해버렸어요. 저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알았냐는 것입니다. 윤석열 피고인 측이 어떻게 알고 자기 수감방에 안 돌아가고 밤새 공무접견실에서 변호사들하고 같이 있었냐. 석방주의가 내려올 것만 기다리면서 거기에 머물렀느냐. 저는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석방지를 기다렸는지까지는 더 파악이 돼야 됩니다만 김영남 의원께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계십니다. 홍석주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예, 그 즉시 항고가 사실은 이제 유신 때 생긴 굉장히 좀 나쁜 인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살아 있고 사실은 뭐 보석이라든지 이거보다 더 조금 약한 것도 지금 이제 폐지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구속 취소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당연히 좀 앞으로 어떤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이게 단순하게 뭐 즉시 항고 여부가 아니라 이미 구속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뭐 등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1박 2일의 어떤 접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예, 단순 특혜일지 더 이야기가 커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간단히 오늘 발표된 NBS 전국 지표조사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소개해드리죠. 9월 첫째 주 맨 오른쪽입니다. 62%가 잘한다로 2주 전보다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62%가 잘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강재 의원님 짧게 이것만 좀 평가를 주세요.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복권 이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는데 시차를 두고 조금씩 소멸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 방미해서 한미 정상회담 했던 것이 워낙 그 기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잘해진 것처럼 보였던 것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오늘 정말 많은 현안을 다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많이 굴러갈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분이 거의 지치셨는데 지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